혈관내과 의사가 아내와 그녀의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클 매키의 머그샷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로 돌아왔으며 모니크 테페와 스펜서 테페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매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얘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관계 발언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는 로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파트너이자 스폰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의 개인상의 로펌인 모건입니다. 이 로펌은 1000명 이상 변호사와 50만 명 넘는 의뢰인을 위해 수십억 달러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몇 달 전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쉽게 싸웁니다. 휴대전화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forthepeople.com/otc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마이클 매키는 이제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왔고 그가 그 주에 돌아온 것은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 아내와 그녀의 남편의 집에 침입해 아이들이 집에 있는 한밤중에 그들을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하이오 당국이 공개한 머그샷에는 혈관내과 의사 마이클 데이비드 매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콜럼버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이 녹화 전 마이클 매키의 오하이오 법정 출석일도 막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임라인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얻고 있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매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니크 테피와 이혼 후 몇 년간 모니크의 결혼 전 이름은 사바테르스키였으며 2015년 마이클 매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 그 결혼은 2017년에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원만한 이혼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혼도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랬습니다. 2017년에 이혼이 신청되어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무도 이 이혼을 원만했다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매키의 혐의를 고려할 때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카고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마이클 매키의 전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마이클 매키가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과 같은 혐의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이클 매키가 자주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고향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마이클 매키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 여성이 마이클 매키와 데이트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주말 동안 화제가 됐다가 지금은 삭제된 틱톡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틱톡 영상에서 그녀는 매키가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갔을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 여성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인터뷰를 거절했고 저희가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중 흥미로운 점이 있었고 저희는 틱톡 사용자에게 직접 경험을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답변하지 않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 게시물은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언론 매체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이 매키를 일반외과 레지던트였을 때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마이클 매키가 모니크와 공식적으로 이혼한 직후 이 여성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클 매키와 교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모니크 테페와의 결혼과 마이클 매키가 결혼이 끝나간다고 한 말을 매키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틱톡에 글을 올린 여성에 따르면 마이클 매키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크는 사라졌고 그들의 개도 없었고 모니크의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약 마이클 매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분명 한 가지 관점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스펜서 테페 가족의 일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테페의 처남은 로 앤 크라임에서 마이클 매키가 결혼 중 모니크에게 언어적 학대를 했고 이것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여성은 틱톡에서
마이클 맥키 고소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잘 대해줬지만 그녀는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가 착해도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고 데이트 중에 그가 벽을 쌓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스마트한 관점, 제인스빌의 더 타임스 레코더. 신문에는 1994년에 맥키가 1학년이었을 때 오하이오주 국무장관 포스터 대회에서 명예 언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3살 때 그는 주 과학의 날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신문에 또 실렸습니다. 14살의 시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후 맥키는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합니다. 그는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이자 올해의 생물학 학생,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하이오 대학교의 미국사 대회에서 상위 25위안에 들었고 풋볼에서는 주 전체에서 명예 언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링크드인 프로필이라면 그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콜럼버스에서 모니크 사바테르스키를 만나고 그녀는 나중에 모니크 테페가 됩니다. 페이스북에 두 사람이 함께한 2013년쯤 사진이 있고 결국 연애 후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둘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로서 모니크와 맥키는 버지니아로 이사하게 되고 그곳에서 맥키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을 계속 밟게 됩니다. 2017년 5월 2일 모니크가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이혼을 신청하며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모니크가 이혼 신청 당시 오하이오에 6개월 이상 거주했고 맥키는 버지니아에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결혼은 이혼 확정 전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모니크는 오하이오에서 이혼을 신청한 약 한 달 반 후인 2017년 6월 16일 이혼이 허가됐습니다. 이것이 이혼 판결문으로 두 사람이 맞지 않아 아내가 이혼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던 혼인 계약은 이로써 종료되며 양측은 별거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보시다시피 6월에 모니크와 맥키가 모두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별거 합의서가 이혼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맥키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본 합의서 허용 범위를 제외하고 각자 거주지에서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거주 배우자의 허락과 사전 승인이 없이는 상대방의 거주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섭, 권한,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녀나 그가 현재 미혼인 것처럼 이혼 시 쓰는 표준 문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12월 30일 모니크의 집에서 일어난 슬픈 일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왜 맥키가 12월 30일에 모니크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스펜서 테페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테페 부부 사망 몇 달 전까지 맥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는 네바다 의료 과실 소송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4년 이 소송은 한 의사 보조사가 시술 전에 카테터를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터가 부러져 86인치 일부가 환자 몸에 남았다고 합니다. 당시 맥키는 외과 그룹 소속이었고 소송에도 포함됐습니다. 수술 때문이 아니라 이 소송에 따르면 맥키가 카테터 삽입자 교육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이클 맥키에게 이 소송과 관련된 법원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정된 소장을 9번 시도해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살인사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그의 네바다 외과 의사 면허가 2025년 여름에 만료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 문서에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닥터 마이클 맥키는 그냥 사라졌고 그가 사무실에 제공한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니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TP 가족이 살해될 때 맥키는 일리노이 록퍼드의 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이곳은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맥키는 실제로 시카고의 고급 콘도 건물에 살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체포 후 경찰이 그 건물을 조사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은 12층 그의 아파트에서 무기를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가 살인 현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에서 경찰은 현재 예비적 연관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이른 아침, 맥키는 일리노이주 록포드에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까지 약 7시간을 운전해 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테페의 집에 들어가 2층 침실에서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총으로 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록포드로 운전해 돌아갔고 며칠 후 일터 근처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는 살인사건 발생 10일 후 알코올, 토바코, 파이어암스, 연방 요원들에게 치크필레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테페 부부의 4살, 1살 자녀들은 부모가 마이클 맥키에게 살해당한 집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골든두들 강아지도 있었고 다치지 않아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키, 이 사람이 바로 마이클 맥키입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짧게 법정에 출석했는데 그날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는 판사가 이름을 묻자 침착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송환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것으로 그가 오하이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오하이오 대배심은 마이클 맥키를 5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중살인 2건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중살인 4건과 가중강도 1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밤 그가 소지했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기소장이 있습니다. 가중살인 혐의 항목을 보면 자동무기 또는 소음기 사용, 총기 전시 또는 휘두름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배심원들은 마이클 맥키가 총기 소음기 또는 억제기가 장착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범행 중 그의 신체나 통제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중 강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배심원들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맥키는 테페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을 위협 또는 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법상 이 두 요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인물이 테페 집 뒤를 걷는 모습이 이웃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2월 30일 새벽 2, 5시 사이에 살해됐으며 용의자가 실제로 마이클 맥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를 사건 현장과 연결하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강제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리노이 심리에서 맥키의 공공변호인은 현지 언론에 그녀의 의뢰인이 오하이오 혐의에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기소될 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금요일 오후 1시에 콜럼버스 법정에서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 오하이오에서 함께해 주신 분은 은퇴 판사이자 변호사 피난 러커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진전이 있습니다. 마이클 맥키가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오하이오로 송환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맥키는 기소됐지만 그는 송환되었습니다. 이제 송환이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이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송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새 지역에서 기소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그들이 와서 저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는 송환에 동의해 오하이오로 다시 데려가게 되었고 그들과 싸울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일반 항소 법원 판사 앞에서 기소 절차를 받게 됩니다. 보통 2번의 기소 절차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중범죄로 기소되면 가중살인과 가중강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제가 알기로 5건의 혐의가 있으며 처음에는 시법원에서 기소됩니다. 대배심은 사실을 검토한 후 그 혐의가 원래 기소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변경되거나 감경되어야 할지 아니면 기각되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번째 기소 절차가 있고 그 후 사건이 일정과 담당 판사에게 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기소된 혐의, 특히 가중살인 혐의를 살펴보면 가중살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범죄라는 거죠. 오하이오주 가중살인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가중살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살인이 있고 살인 혐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죄는 15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합니다. 가중살인은 범행 중 추가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범죄의 실행, 여기서는 가중강도라든지 청부살인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가중살인은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같지만 가중된 이유를 추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한 형벌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정해진 형이 있지만 가중살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기징역은 20년, 30년 또는 35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가석방이 전혀 불가능한 무기징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가중살인이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기소장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언제 발생하나요?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이 마이클 맥키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표적 범죄라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경찰에 따르면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다치진 않았지만 그가 저지른 일로 평생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형 가능성은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 고려되기 시작하나요? 오하이오 주 법령에는 검사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사형 구형 여부에 항상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주에서 그 사형을 구형하는 예시 중 하나는 정부 관리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 명이 살해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명 모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 그건 꽤 가중된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오 범죄를 보면 우리는 그건 가중사유다라고 말하죠. 맞아요. 하지만 모든 가중사유나 누군가의 생명이 앗아가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다는 주장에 따라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특히 오하이오 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검사가 사형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청구 사유는 그가 기소된 내용에 특별한 주석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그가 이 사건에서 소음기를 사용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만약 그가 혐의대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넘어서 왜 그게 중요한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왜 중요하죠? 그가 소음기를 사용했다고 기소장에 명시할 만큼요? 가중 강도 혐의 외에도 이는 가중 사유가 되는데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 소음기를 사용한 중범죄 역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근거로 삼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가중 살인 혐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는 사실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악의적인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그가 현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했던 점, 도주했던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그가 직면할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동기와 행위에 더 관련된 것으로 추가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 이 사건을 보면 처음부터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정말 끔찍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로서는 단지 피고인일 뿐이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약 10년 전 의 전 남편이고 다른 주에서 온 혈관외과 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 일도 비슷하겠죠. 또한 판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죠. 마이클 맥키도 그런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과 그가 저질렀다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지금까지 그에 대해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13년간 판사로 일했고 그전에는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 초기에 분명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법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인격보다 개인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예를 들어 의사나 때로는 변호사를 볼 때, 변호사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동에 대한 농담이 많긴 하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듣거나 믿게 될 때, 사실은 사회병자, 정신병자,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속한 어떤 직업이든 취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혼 후 10년이 지난 누군가가 마음속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남편과 전 부인을 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가 혈관외과 의사라 이런 점들이 간과됐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혼은 확실히 있었고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 테페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은 왜입니다. 왜 지금이고 왜 그는 새해 전날 이런 일을 했다고 의심받는 걸까요? 두 사람은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다른 주에서 살아왔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유죄로 판단할 때, 그리고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실제로 유죄라면 검찰이 왜라는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 하필 그날 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과 관련해 형사 유죄 판결에서는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이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을 때 요구하는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이때 그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기는 그 기준을 입증하거나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증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그가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증거라면 동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증거를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문을 통해 동기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얻기 위해 형사들이 인터뷰하는 관계자들과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증거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빙산의 일각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만약 그가 실제로 이 범죄들에 대해 유죄라면 그가 스스로 그것을 밝히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말이죠.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앞으로 밝혀질 것도 많습니다. 사건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경찰서장 일레인 브라이언트가 공개한 증거들 중에서 그들이 집 뒤편에서 그가 있는 모습을 담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일리노이주 록포드로 돌아가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그의 차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카고의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며 TP 가족 살인에 쓰인 무기와 그의 연관성 단서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누군가에게 불리한 꽤 강력한 증거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해된 시기에 전 남편이 그 근처에 있었고 그가 일리노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죠. 정황 증거만으로도 치명적인데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여러 요소들과 어떻게 싸우며 접근하나요? 정말 마이클 맥키가 무죄라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여론의 법정에서 사건을 다룰 때는 제가 예전에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던 법정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여과 없이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이 범죄와 잠재적으로 연관된 총이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그리고 영상에서 목격된 인물이 바로 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숨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로 같은 인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론의 법정에서 지켜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한 게 맞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총이 발견된 집에 경찰이 들어갈 권리를 문제 삼기 위해 증거 배제 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경찰이 법적 권한 없이 그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과 연관된 그 총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들이 네, 그는 카메라 영상 속 인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실제로 그가 맞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걸음걸이에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유능한 변호인이라면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해 제기해야 하는지 파악한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거는 우리 법 체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필터 없이 증거를 보고 듣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시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배심원단에 의해 고려되기 위해서는 절차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건에서 결정을 내릴 판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판사가 누구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한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정에는 당신을 지켜보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로서 큰 사건을 다뤄온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그것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판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 경력 동안 법정에 카메라가 가득 찬 적이 분명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 방송국이 생길 때마다 전국 뉴스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로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사건을 맡은 판사도 똑같이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의 기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편견이나 미리 정해진 생각 없이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사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판사로서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첫째로 제 앞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 둘째로 누가 지켜보고 있거나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이죠. 제가 판사로서 대중의 소란이나 지역사회 기대 또는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선서를 어겼고 그건 절대 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다수의 판사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그 판사의 행동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이제 오하이오로 돌아가 매우 우려스러운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은퇴한 판사 피난 러커 변호사님, 항상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이클 맥키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법정에 출석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